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사람들은 생각보다 미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술과 다른 어떤 분야들과 연결고리를 찾아내거나 전혀 다른 분야에서 뭔가를 창작하는데도 미술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 효과들을 많이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 뭐 상대적으로 되게 좀 뒤늦게 본 경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봤는데 그 뭐 코로나19 시대에 영화 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영화관 가서 보는 게.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용기를 내서 혼자 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그 에무 시네마 있잖아요. 그 에무 시네마라고 이렇게 예술 영화나 또 좀 그 소수 영화들 많이 상영하는 되게 괜찮은 그 시네마, 그 도서 출판 사계절이 운영할 거예요. 근데 그 에무 카페도 있고, 근데 그 에무 시네마 그에 가서 그 셀렌시아마라는 여성 감독이 감독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어, 이 영화를 계속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올 초에 아마 개봉했을 텐데 뭐 시간도 없었고 뭐 사회적인 여건이 되게 좋지 않으니까 볼 수 없었다가, 그래도 이 영화를 가지고 뭘 해보자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특히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페미니즘과 또 페미니즘과 관련한 어떤 창작물들이 되게 그 많아지고 의미 있어지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받기도 하고 더 많은 그런 후원을 그 지원을 받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경제적 서포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화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여러분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시각적인 그 효과라고 하는 게 단지 가벼운 의미에서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일종의 문화적 DNA처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떤 그 경험한 것, 시각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우리한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그게 시각 경험에서도 영향을 끼치지만, 뭐 자신이 다른 분야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자신이 뭔가를 프로듀스 할 때도, 산출하려고 할 때도 그 시각 경험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발현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 미술 교육만은 아니지만 미술을 경험한다는 것, 그걸 교육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뭔가 향유하고 또 즐기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도 많아지고 커졌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어떤 그 애티튜드 같은 것들이 훨씬 좋아지기도 하고 다양해지기도 하고 세련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셀린시아마의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를 좀 그 시간을 내서 보고, 또 그날 마침 또 이렇게 무슨 굿즈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뭐 대단한 걸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근데 이런 엽서 3장을 주는 게 이 굿즈 이벤트더라고요. 에무시네마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줬는데 이게 굿즈인지 모르고 그냥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굿즈였나 보다 이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그 뭐 제가 영상으로 편집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그 영화에 그 스틸 컷이 담긴 그 엽서를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3개 중에서 이게 그 이 그림 영화에 등장하는 이 여자 주인공 중 한 사람의 포트레이트입니다. 초상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고 할 때 이 타오르는 여인은 바로 이 여인이고, 이 여인이 일테면 이제 그 이 그림 속의 모델이에요. 그 영화 자체 스토리텔링을 잠깐 하자면
배경은 영화에서 직접 설명은 안 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1770년대 즈음으로 설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시나리오 상으로는. 근데 이제 1770년대 즈음에 프랑스의 어떤 외딴 섬의 귀족, 그 귀족의 이 딸이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당시에 결혼 방식이 정혼자한테 이 포트레이트를 초상화를 보내는 거죠. 아, 스포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어쨌든 그런 저런 어떤 배경들이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다른 여자 주인공으로 여성 화가가 등장해요. 근데 이게 이 부분 이제 제가 이제 미술사랑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18세기엔 의외로 여성 화가가 특히 프랑스 화단에 많았어요. 많았다는 건 아니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례는 알리자베스 비제 르브랑이라는 여성 화가예요. 그리고 이 여성 화가는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래도 기록이 남아있고 유명하냐면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그 어전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초상화를 그리는 그 왕정의 화가로 등용이 돼서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래서 마리아 앙뚜아네트 초상도 있고 자신의 초상도 있고 자신과 자신 딸의 초상도 있고 그림이 의외로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비제르브렁을 직접 언급하거나 뭐 그런 그 역사적인 연관관계를 전혀 드러내지 않지만 영화 끝에 이제 그 영화 다 끝나고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비제 르브랑 그 책에서 인용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의식하고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크레딧 올라가는 걸 천천히 보고 있는데 그 문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퀘테이션이.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제가 크레딧을 봐서 캐치했다기보다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 감독과 연출 쪽이 그 비제르브랑과 그 당시 그러니까 18세기 프랑스의 미술 그리고 회화 그리고 미술계 그런 어떤 그 그림들을 되게 많이 참조했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그러니까 두 가지 축 다 마찬가지예요. 시나리오나 내러티브 상에서도 그 당시 역사적 사회적 배경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 이야기 견인차로 등장하고 견인차가 되고 그다음에 또 시각적인 그러니까 영화의 미장센이라든가 뭐 컬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인물의 배치나 그리고 그 화면을 트리밍하는 그러니까 그 화면을 만들어내는 어떤 구도나 구성 같은 데서도 정말 이 그 셀린 시아마 감독이 노골적으로 회화를 담고 싶어 했구나를 느낄 정도의 그 연관성이 있는 상호라고 하긴 어렵죠. 왜냐면 시아마의 영화가 21세기 영화가 18세기 회화 내지는 딱 정확하게 18세기도 아니에요. 19세기. 그러니까 18세기 아카데미즘 회화와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회화의 어느 즈음의 그런 스타일들을 되게 이미테이션을 하거나 내지는 그 오마주를 바치는 것 같은 식으로 화면에 미장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은 스토리텔링은 1도 궁금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고 왜냐면 내용이 막 굉장히 그 스펙타클하거나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재밌고 영화도 좋은데 그 내용보다는 화면의 어떤 그 소위 제작의 그 프로듀싱의 차원들이 너무너무 그 좀 훌륭하고 멋있어서 좋아서 근데 특히 저처럼 이제 미술사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 특히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가 어떤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고 일종의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를 알거나 그거를 관련이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가 되게 고맙고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단지 그런 그 알게 모르게 미술의 효과들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 내러티브 상으로도 미술이 갖고 있는 되게 특징적이고 스페시픽한
어떤 체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역사를 참조를 되게 구체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거를 단지 설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 설득력을 되게 잘 만들어내는 점에서 이 셀렌시아마 감독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또 그 연출팀의 그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인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저는 또 그런 영화에서, 이 영화가 인제 퀴어 영화고 페미니즘 영화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여성들 간의 사랑이라든가 또 그것이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영화의 힘이라든가 하는 건 정말 긍정할 필요도 있고 잘했다고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이게 어떤 그 동성애적인 어떤 부분들을 되게 그 건드리거나 자극하거나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평가가 좀 일반적 평가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이해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꺼이 다루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뭔가 그 동성애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수자 영화라든가 생각하는 것도 별로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페미니즘적인 차원도 시아마가 되게 의식하는 게 보이는 게, 여기 18 세기의 프랑스에서 프랑스 화단에서 여성이 직업 화가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어떤 식의 제약이 있는가, 교육에선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지는 배제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되게 곳곳에 행간에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역사적 고증을 넘어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일테면 어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었는가.'라는 린다 노클린의 그 20 세기 중후반 질문에 여전히 우리가 답할 필요도 있고, 그런 답이 수동적 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동시대를 살면서 특히 현대 미술을 하거나 현대 어떤 학술적인 어떤 그 어프로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필요로 하는 각성 같은 것들을 해볼 필요가, 그런 도움을 주는 영화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직업 여성 화가가 다른 여자 주인공인 그 귀족 여성의 그 강제 정략 결혼을 위해서 쓰일 초상화를 그린다라고 하는 서사가 되게 그런 부분에서 도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과거사였다 할지라도 그 과거사에 어 박혀 있는 문제적 그 지점들을 되게 시아마는 당시의 어떤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역사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얘기를 전개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독이나 영화 서사에서는 얘기하지 않은 부분, 저로서는 근데 그 소위 몇 차례 강조하지만 최근에 이제 저는 루소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루소의 소위 사회계약론이라든가 또 공동체의 어떤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18 세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 사실은 1789 프랑스 대혁명을 촉발시켰다라고 평가받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논문들이에요. 그게 학술적으로 현대적 학문으로 되게 정교하고 논증적이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18 세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학술적인 논고로서는 굉장히 그 도발적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루소는 그 자기 시대에 굉장히 핍박당하고 또 대중이든 뭐 학교나 학자들로부터
배제당하고 공격당했거든요. 심지어 그게 너무 심각해 가지고 자기 그런 노이로즈에 빠질 정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루소인데, 근데 그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나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치체, 그리고 인간이 어떤 식으로 존재를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또 사회는 그런 걸 보장하는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불평등을 깨트리고 극복해내야 되고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인스피레이션을, 인텔렉추얼 인스피레이션, 지적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루소 자체보다는 루소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이자 비평가가 있어요. 장 스타로뱅스키라고. 근데 이 스타로뱅스키가 이제 루소의 그 연구를, 박사 논문을 쓴 게 이제 투명성과 장애물이라는 그 책인데, 그 책과 더불어서 이 스타로뱅스키를 굉장히 대표하는 저작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말이 너무 길어졌지만 저작이 바로 이 책이에요. 자유의 발명, 이성의 상징. 근데 이 자유의 발명이라는 그 책 한 파트하고 이성의 상징이라는 파트가 이제 두 권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책에서 이제 두 권을 하나로 묶었는데, 이 스타로베스키의 자유의 발명이라는 이 책의 연구 시기가 1700년부터 1789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루소가 스위스 주네브, 그러니까 제네바 출신인데 프랑스 학계에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런 문제적 논고들을 내고 그러면서 핍박당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되게 지적인 큰 영향을 끼치고 한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스타로뱅스키가 자유의 발명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 시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셀렌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리고 뭐 근데 그 영화 평론가들이 많이 잘 하겠죠. 뭐 상도 많이 받은 영화고 하니까. 그리고 뭐 누가 그러던데요. 셀렌시아마가 지금 최고의 잘 나가는 영화 감독이라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보다는 이 18세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서구 18세기. 서구 18세기 그러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미술에서뿐만 아니라 로코코이고 귀족주의예요. 그죠? 그리고 되게 방탕한 시대였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스타로뱅스키는 18세기가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시대에 최대한 진지했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지함이 어디까지 펼쳐지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행복을 추구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막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런 쾌락주의의 가장 비극적이고 문제적인 인물이 마리 앙토네트인 거잖아요. 사치의 대명사 막 이렇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스타로뱅스키는 조금 역사적으로 다른 평가를 해요. 18세기는 가장 자신들의 어떤 삶의 행위에서 가장 진지했던 시대다. 근데 그 진지함이 어디까지 갔냐면 행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까지 갔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18세기는 진리를 추구하듯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거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동급인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서 대전제는 뭐냐? 인간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후대 역사 서술가들이 쾌락주의와 방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 시대의 사실 문화 예술 지식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진보하고, 여러분 식물학이 학과가 되고 그다음에 미학이 학문이 된 게 바로 18세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편견을 갖고 있는 그거를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 얘기하고 결부시키면, 이 영화가
백그라운드로 삼고 있는 시대가 18세기 후반이라면 이 시대에 사실 되게 미술로 따지면 되게 중요한 그 패러다임 이동이 있어요. 그게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서구 미술이 소위 파인 아트, 보자르로 정립된 게 바로 이 18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샤를 바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공부를 하시고 말 그대로 미술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소위 그 쓰이는 게 당연한 역사를 쭉 지내왔다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세에 그 기독교에 헌신하는 것으로서의 미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귀족에 헌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순수 미술, 그러니까 미술 자체를 위한 미술로서 정립될 수 있었던 학술적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18세기예요. 18세기 말. 근데 스타로뱅스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기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만큼 행복을 추구했고 그거의 대전제가 자유로움이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 시대가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죠. 자유로우면 사람들이 자유를 구가하고 말지 거기서 자유를 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학술, 예술에서 자유를 끈질기게 추구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 사회가 자유가 희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연결시키면 자, 사회가 자유롭지 못했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사회 속에서 자유의 공기가 희박한 사회에서 인민이, 피플이,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했다. 자유를 추구하며 목숨을 던질 정도까지 민중이 나선다.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냈다. 순수미술로서.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에서 확보되지 못한 자유의 공간이 예술 속에서 확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술이 사회가 갖지 못한 어떤 가능성의 영역, 그리고 사회에서 실현되지 못한 어떤 그 중요한 가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대 예술의 기능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 미술사로 봤을 때는 그 당시 아카데미즘, 살롱, 그리고 귀족 중심의 그런 그 미술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떤 민중의 자유까지 펼쳐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타로뱅스키의 논거가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회가 문제적이고 불평등하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은 당연했고 계급의 어떤 그 억압도 굉장히 심각했으므로 민중은 사람들은 피플은 자유를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그 자유의 요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세네시아마의 그 영화의 배경이 이렇게 역사적 시간을 통과해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화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이 영화의 중요한 서사로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오히려 저는 우리 시대의 소위 그 페미니즘이라든가 또 굉장히 뭔가 비판적 그 역사인식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내러티브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러티브 상태에서 작가가 뭘 설명하고 그런 영화 감독이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 인식을 넓히고 소위 인문학적인 입체적 사고를 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좀 더 타당한 그리고 비평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구체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1대1로
동일한 건 아닌데 정말 이 감독이 그리고 그 영화를 연출하는 아트 디렉터나 이 연출팀이 되게 많은 그 리서치를 해서 영화 전체가 그러니까 영화는 여러분 그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회화는 정지된 이미지이고 그런데 이 정지된 이미지로서의 회화적 그 구도, 컬러, 조명, 인물 배치 같은 것들이 이 영화의 시퀀스마다 다 등장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어쩜 이렇게 회화를 그 담고 싶어 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인물을 비추는 옆얼굴의 조명이든 아니면 배경을 컬러를 처리하는 방식이든 또 아니면은 풍경을 뭐라 뭐죠? 풍경을 비춰내는 그 속에 풍경 속에 인물을 배치하는 그런 방식이 정말 18세기 프랑스의 그 초상화 장르, 그다음에 19세기 낭만파 회화의 풍경화를 거의 갖다가 모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내내 저는 서사에 소사를 쫓기보다는 그 한 장 한 장면 간의 그 회화적 그 유사성을 캐치해내는데 더 좀 바빴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아주 1대1로 동일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떠올리게 되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회화적인 부분을 이 감독이 정말 적극적으로 살리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 컴퓨터에 PPT를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영상 편집을 안 하잖아요. 굳이 하려면 하겠지만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근데 지금 이거는 PPT를 만들었는데 한쪽은 셀린 시아마의 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 포스터, 그 영화의 여성 그 주인공 중 한 사람이 이제 그 풀밭에서 어떤 그 사건들이 있어요. 나쁜 사건이 아니라 어쨌든 스포가 되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불이 치마에 붙어서 있는 장면. 근데 굉장히 그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딱 정말 그 낭만주의 회화를 보는 것 같은 여기에 포트레이시지만 그 19세기 낭만주의 회화들 특히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 같은 사람들이 실제 하는 인물이나 풍경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감정, 정념, 또 내면의 어떤 그 낭만성 같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상태처럼 보이는 식으로 이 장면을 만들었더라고요, 시아마가. 근데 여기에 보이는 색깔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인물의 포즈라든가 코스튬 같은 것이 사실은 17세기에 18세기에 프랑스 사회에 등장하는 초상화에 되게 많이 참조된 것들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비제 르브랑이라고 아까 얘기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화가 여성 화가인데요. 르브랑 자신이 아니라 이 그림은 르브랑 자신의 초상화도 되게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 그림은 스틸리의 공주 중에 한 사람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틸리의 공주 중에 한 사람을 그렸는데 미술사적 평가로 보면 공주를 그리는 전형적인 어떤 서열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되게 소박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포즈를 잡은 여성을 그렸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소장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여성의 어떤 얼굴이라든가 옷 속으로 등장하는 이 소위 컨트라스트, 빛 처리 같은 것이 이를테면 이 영화의 주조 조명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컬러 같은 것들을 구사하는 것들도 보면 이 회화에 되게 조명이라든가 색채 효과라든가 명암 처리 같은 것들을 되게 화면 안에서 만들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장면은 제가 불법 촬영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구글에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셀린 시아마의 포트레이트 오브 레디
wanna fire. 그러니까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 영화에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나와요. 2번은 환상, 1번은 실제. 근데 이게 이제 이 여성 주인공이 상대 여성 주인공의 그 환상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화면을 딱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이 빌 비올라예요. 빌 비올라. 빌 비올라의 그 비디오 아트 중에 하나는 파이어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고, 영상 작업이 있고, 또 하나는 Ocean Without the Shore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앞에서 봤던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하고 뭔가 공명하는 게 있죠. 파이어 우먼이라는 게 정말 불타오르는, 그 거대하게 불타오르는 그 현장에서 여성이 그 앞에서 글쎄 희생자 내지는 순교자 내지는 또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빌 비올라는 여기에 이제 여성이 서 있는 장면을 영화화, 그러니까 영화라기보다는 비디오 아트화한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는 장면은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 시기에 베니스의 그 성 중에 하나인 곳에서, 그 교회, 세인트 세보아 처치라는 곳에서 전시한 광경이고요. 내가 착각했는데 그 파이어 우먼은 시드니에서 보여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 오션 위자우트 쇼가 그 베니스 비엔날레 때 보여준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장면을 보고 저는 빌 바이올라의 그 오션 위자우트 쇼라는 작품도 떠올랐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딱 이 작품이 떠올랐던 게 아니라, 이거 되게 현대미술, 되게 빌 비올라의 그런 영상들하고 분위기라든가 그 뭔가 담은 메시지의 효과, 시각화가 되게 공명하는데, 레조넌스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에서 이 영상하고 이 영상에서 이 물을 막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이 빌 비올라의 영상 작업의 전부인데, 근데 시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시각을 통해서 감상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그러니까 약간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면서도 되게 어떤 숭고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현실과 현실, 내지는 되게 공포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촉각적으로 뭐 느끼고 향유할 만한 거는 아닌,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빌 비올라의 영상 작업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각적 유사성으로 이 시아마 영화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다 그 회화에서 그 찾아볼 수 있을 것만 같은 회화적 효과를 굉장히 강력하게 노리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영화 초반부 장면이에요. 여성 그 화가가, 직업 화가가 섬으로 들어가서 초상화를 그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장면 처음에 이제 시작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이런